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발표됐습니다. 세 부담 완화 장치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올리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북이 오늘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적십자 회담을 열어 올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 간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를 담당해온 경찰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낮 울산 포항고속도로의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23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으며 경찰은 타이어가 터지면서 불꽃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수돗물에서 수질 감시 항목으로 새로 지정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염원을 확인해 이미 차단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사 결과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온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선민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종부세는 세부담 완화 장치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각각 따로 인상하는 안, 2가지를 함께 손보는 안 등입니다. 먼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안은 현재 80%인 것을 해마다 10%포인트씩 2번에 걸쳐 100%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종부세 대상자 27만여 명에 모두 해당됩니다. 세율만 올린다면 최고 세율이 현행 2%에서 2.5%로 높아집니다. 비싼 집일수록 세율을 더 많이 올려 누진성도 강화되는데 대신 적용 대상이 5만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공시가액 비율을 연 2%포인트에서 10%포인트 올리면서 세율도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최고 1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는 공시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율도 함께 높이는 차등 방식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보유나 임대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낮다 보니 부동산 보유 유인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서 자산 보유의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가 유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가액 비율 인상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3일 정부에 제출되며 정부는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를 물린다면 다주택자들은 지금보다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공시가격 6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와 3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김모 씨. 총합 9억 9천만 원으로 지금은 보유세가 361만 원 정도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최대 3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년퇴직하거나 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세금 부담은 그냥 크죠. 그러나 이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높이는 방안이 채택되면 총 재산이 세율 인상 구간에 못 미쳐 지금만큼만 내면 됩니다. 만일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이 함께 오르면 15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같은 금액의 집 한 채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크지만 이처럼 총합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그리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집값이 비싼 다주택자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4채를 소유해 총합이 30억대일 경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까지 올려 적용하면 지금보다 48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세율만 높이는 방안이 채택되면 220여만 원, 세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함께 올린다면 최대 52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같은 금액 아파트 한 채보단 최대 270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안을 적용하든 1주택자보단 다주택자가 또 같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오늘 권고안을 보면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권고안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종부세만 올릴 것이냐 아니면 재산세도 같이 올릴 것이냐 여러 가지 안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결국 종부세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편 권고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재산세는 소유주라면은 누구나 내니까 이걸 인상하면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작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액 부동산 소유자, 특히 여러 채 소유자들, 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 방점을 찍어서 세수를 확보하고 여론의 반발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권고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안들은 사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자 하는 관망세가 우세했었거든요. 정부가 8월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반영하기까지는 이런 관망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정책과 싸우려 들지 말라 이런 이제 격언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다주택 소유자 일부는 그동안 이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담이 아주 무겁게 결론이 난다면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고가의 한 주택을 소유해서 부담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늘어나고 금리까지 오를 수가 있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거래 절벽은 있겠지만 매물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은 당장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취등록세 같은 이 거래세 인하 카드도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나나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적십자 회담을 열고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이 각각 100명씩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상봉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씩이며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의 경우 가족 1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안에 서로 생사 확인 의뢰서를 보낸 뒤 25일까지 답을 받아서 8월 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상봉 장소인 금강산 면회소를 보수하고 남측은 오는 27일까지 시설 점검단을 금강산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는 2015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민족의 한을 적시자사가 한번 풀어야 된다. 판문점 선언에 정확하게 얘기가 돼 있듯이 평화 공존을 하면서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고 국남 사이의 첫 행사로서 초진 가족 신청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이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측은 생존한 남측 이산가족이 5만 6천여 명에 불과하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봉 규모를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대신 이산가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화상 상봉과 성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회담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강요 회의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또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요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비핵화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big thing is it will be a total denuclearization, which is already starting taking place.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회담 성과 알리기 행보는 북미 회담 결과에 비판적인 야당과 미국 내 일부 언론에 대한 반격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전면적 비핵화 시작의 근거론 미사일 시험장 폭파 등을 거론했습니다. They're destroying their engine site. They're blowing it up. They've already blown up one of their big test sites. In fact, it was actually 4 of their big test sites. 트럼프가 언급한 4곳이 어딘지는 불명확합니다. 동창리 발사장 혹은 이미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가리키거나 다른 곳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38로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동창리 발사장의 해체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바로 옆에 앉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두고는 북한의 간줄 알았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추가 방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don't even know where there he is. Thought he might have gone back to North Korea. He spent so much time in North Korea. Surprised to see you here. 비핵화 후속 조치를 위한 협상이 주요 목적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미군 유해 송환에 맞춰 방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첫 번째 후속 조치로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를 다음 주쯤 송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이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삽으로 야산을 파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건 녹슨 철모와 군화, 그리고 사람의 뼈입니다. 6.25 전쟁 때 이곳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입니다. 여기 장갑차 땅크도 와서 파괴됐고, 그 다음에 이거 군용 트럭, 털털이 그 중에 그것도 와서 파괴된 거 보고. 유해 송환은 1990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측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 현지에 유해 발굴 전문 인력도 파견했지만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2007년을 기점으로 발굴 작업도 유해 송환도 멈췄습니다. 11년 만에 재개된 유해 송환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송환되는 미군 유해는 약 200여 구. 준비 작업을 위해 미국 측 실무자들이 이미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육로를 통해 오산 미군 기지로 옮겨진 뒤 미국 하와이에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해 송환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중 첫 이행 조치로 앞으로 북미 간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I asked for it today, and we got it. The remains will be coming back. They're going to start that process immediately. 북한에는 아직 미군 유해 약 5,300여 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송환을 계기로 북미 공동 유해 발굴 작업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한러 간 FTA 추진과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번영 구축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하준수 특파원입니다. 모스크바를 처음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취임 이후 벌써 3번째 만남입니다. 양 정상은 한러 간 실질 협력 증대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러 간 12건의 양해각서 체결식이 끝난 뒤 양 정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러 간에 FTA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시작하고 현재는 양국이 국내 절차에 착수하는 수준입니다. 양국의 FTA 추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상품 분야까지 확대되어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양 정상이 합의한 한 유라시아 FTA와 동시에 한러 FTA 체결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회견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로스토프나도누를 방문해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전 경기를 관람하고 축구 대표팀을 격려할 예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자치경찰제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됩니다. 단속을 맡은 경찰은 국가경찰이 아닌 제주도 자치경찰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자치단체에 소속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과 운영을 비롯해 19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축산폐수 불법 배출이나 산림훼손 등 환경 관련 수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경찰도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이 활발하게 산림, 환경, 가축분뇨 수사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경찰에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단속해도 국가경찰로 인계해야 하고 일반 형사범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한 해 1,0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고 이주 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자치경찰 인력은 180여 명에 불과해 주어진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경찰세라든지 또는 자치경찰 비용을 위한 일반적인 특별 소위사라든지 이런 것 등을 포함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맞는 치안 확보라는 자치경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내실 있는 권한과 인력,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의 한 간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측의 노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 1일 경찰청 현직 간부 A씨를 소환했습니다. A씨는 정보국 소속 간부로 오랫동안 노동계 정보를 담당해온 인물입니다. 검찰은 A씨가 삼성 측의 노조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수천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관련 정보를 삼성 측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가 받은 돈이 관련 정보를 건넨 대가였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 초기인 2013년부터 노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A씨가 삼성 노사 간의 비공식 교섭,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을 주선하는 등 노사 협상에 여러 차례 개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노조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삼성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A씨에게 협력사별로 각각 진행되던 교섭을 중앙교섭 하나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 중앙교섭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노사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전 노동부 장관의 보좌관인 송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씨를 삼성 측에 소개해 준 사람은 앞서 전해드린 경찰청 간부 A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조법 위반 혐의입니다. 송 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일해왔습니다. 송 씨는 자문료와 성공보수조로 삼성에서 연봉 수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송 씨의 자문 내용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 기획폐업과 노조 주동자 재취업 방해 등 불법 공작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삼성전자 측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거의 매주 열린 노조 대응 전략 회의에는 구속된 삼성전자 서비스 최모 전무와 삼성전자 목모 상무 등이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씨는 이 같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예상 동향도 분석했는데 이때 경찰간부 A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처음 삼성 측에 연결해준 인물도 A씨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노동계를 담당해 노동계 마당발로 통하는 A씨가 송 씨를 삼성 측에 연결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송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주 중 경찰 A씨를 재소환해 삼성 측과의 유착 의혹과 금품 수수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오늘 낮 울산 포항 고속도로의 터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운전자와 승객들 23명이 스스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희 기자입니다. 터널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에 탄 화물차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울산 포항 고속도로 범서 2터널을 달리던 8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제동장치 개통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에서 시작된 물로 터널 안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당시 터널에 있던 차량은 20대가량. 운전자와 승객 23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이제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터널 안이. 그러니까 되게 겁이 났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뒤따라오던 차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다행히 터널 길이가 600여 미터로 비교적 짧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못 빠져. 소방당국은 터널 안에 남아있던 차들을 견인하고 연기를 빼낸 뒤 3시간 만에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수질 감시 항목으로 새로 지정된 과불화 화합물이 최근 대구 지역 정수장에서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이 아니다. 검출량이 적다는 대구시역 환경부의 설명에도 오늘 하루 종일 대구 수돗물이 포털사이트 검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합니다. 보도에 신주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대구 지역 정수장 2곳에서 세 종류의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과불화 핵산 술폰산이란 물질입니다. 농도가 1리터에 0.16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권고 기준이 가장 엄격한 호주와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관련 물질이 구미공단 쪽에서 흘러들어와 농도가 높아졌고 지금은 차단 조치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농도가 이거는 건강에 유해할 정도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과불화 핵산 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체중 감소와 혈액 응고 시간 증가 등을 일으키는 데다 끓여도 잘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검출된 나머지 2종류 과불화 화합물의 경우 검출량이 외국 권고 기준에 비해 모두 낮았습니다. 좀 더 원수에 있는 것이 가정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그게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대구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부터 낙동강수계 과불화 화합물 검출 수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신주연입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이 떨어져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한 아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놀이터 CCTV. 뛰놀던 어린이들이 깜짝 놀라며 화면 오른쪽으로 모여듭니다. 갑자기 아파트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22cm 길이의 벽돌로 놀이터 옆동의 비상계단 난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인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진 벽돌 조각이 튀면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한 명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벽돌이 떨어진 뒤 위를 올려다봤더니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13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벽돌이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깨져서 파편이 이렇게 좀 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위에를 쳐다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떨어진 벽돌은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철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한 어린이가 아파트 비상계단 난간에서 벽돌을 밑으로 던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CCTV에서 사고 시각 전후로 의심스런 어린이가 움직이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지난 토요일 전남 강진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집을 나선 여고생이 계속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째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여고생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우거진 수풀을 헤치며 농로 주변을 수색합니다. 9개 중대 850여 명의 수색 인력과 헬기, 드론, 군견까지 동원됐습니다. 실종된 10대 여고생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자 용의자로 지목된 아버지 친구 B씨가 2시간 정도 차를 세웠던 곳입니다. 경찰은 여기서부터 강진읍까지 10km 구간을 주요 수색구역으로 확대했지만 A양의 수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이제 나와서 이동한 경로가 있어요. 지대까지. 그 경로상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또 선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훑고 있고 조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좀 세밀하게 확대하고 넓혀서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타는 마음에 마을 주민들까지 농사일을 제쳐놓고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주민들 모두 광면에서 오고 그래갖고 지금 군 거기서 와갖고 지금 정비했지. 지금 도로가에 빈 것은. 실종 일주일째를 맞았지만 A양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서 수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의 차량에서 혈흔 반응은 없었지만 머리카락 등 유류품 100여 점이 나와 정밀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A양은 16일 오후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기 위해 아버지 친구를 만났다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에 실종됐고 용의자 B씨는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당초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아르헨티나가 예선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선 2차전에서 크로아티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축구 천재 메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악몽은 골키퍼 카바예로의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이없는 패스 미스로 레비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이어진 모드리치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 종료 직전 라키티치의 쐐기골까지. 아르헨티나는 크로아티아에 3대0으로 져 무려 60년 만에 조별리그 3골차 이상 패배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실점 장면을 구경만 하고 있는 메시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메시의 뒷모습이 저 남자의 등이 좀 쓸쓸해 보입니다. 메시는 90분 내내 무기력했습니다. 유효슈팅은 하나도 없었고 화려한 드리블과 예리함도 잃었습니다. 공을 터치한 횟수도 50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욕도 없어 보였고 크로아티아의 강한 압박에 평정심까지 잃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등 전혀 메시답지 않았습니다. BBC로부터 평점 3점대를 받는 등 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La clave de la derrota tiene que ver con responsabilidades más de todo mía, que soy el entrenador. Yo creo que el plan de este partido no resultó y 격정적인 응원을 펼친 마라도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났고 메시의 대표팀 은퇴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내일 멕시코와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멕시코 팀 전력이 워낙 만만치 않은 데다가 경기장 현지 찜통 더위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지에서 박주미 기자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비행기로 2시간여를 이동한 곳 로스토프 나도누.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남쪽에 위치해 평균 기온이 5도가 높습니다. 멕시코전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 때문인지 첩보 영화의 비밀 작전처럼 철통 보안 속에 입성한 대표팀.
뜻밖의 변수 더위를 만났습니다. Сегодня побольше пролит,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очью много прольют, и завтра утром еще специально прольются, потому что дожди у нас пока не ожидается в нашем климате.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로 궂은 날씨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흘이나 훈련해온 대표팀에겐 갑작스런 기온 차이가 부담입니다. 경기가 한참 진행될 시간에 기온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3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베이스 캠프의 기온은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 변수가 등장하면서 현지 적응이 중요해진 가운데 우리 선수들은 독일과 멕시코의 경기를 집중 분석하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치차르토 선수를 한 명을 배겨두고 수비를 하면서 역습으로 굉장히 빨리 전개를 하면서 양쪽 공격 전개를 굉장히 빨리 가져갔는데요. 그런 패턴들을 다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멕시코에 지면 사실상 16강의 희망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 선수들은 비장한 각오로 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로스토프 나도누에서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네, 올 초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 열풍으로 인해서 성적 차별이나 모욕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아직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학보다는 취업에 더 비중을 두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입니다. 그 실태를 서병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인 A양은 몸무게를 10kg 넘게 뺐습니다. 여자가 취직을 하려면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들은 게 살 빼야 되지 않겠어? 살 빼면 살 빼야지 취업 잘할 텐데. 일부 학교는 외모로 반편성을 하거나 몸무게로 수행평가를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성희롱에 가까운 얼굴평가나 몸매 지적은 일상입니다. 공기업이랑 금융업에 들어갈 만한 얼굴이 없다는 얘기 3년 동안 들은 학생들도 있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남자 상사에게 피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는 참으라고 하기 일쑤입니다. 기업체와의 관계가 틀어져 취업률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다가 말을 해도 학교에서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또 취업처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벌을 준다던가. 특성화고 출신 15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 절반 이상이 교내외 활동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피해자 8명 가운데 1명에 그쳤습니다. 추천서를 쓰거나 이렇게 연계해주는 권한 자체가 교사에게 있거든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당한 상황에 있어서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 거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이라는 압박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 발달 장애인들의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한 시골 마을. 하지만 한 발달장애 여성에겐 지옥 같은 곳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돼 20년간 지속된 한 이웃의 성폭행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소문내면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여기 다 떠나야겠다. 그거는 그 동네는 안 살고 싶지만 이제 지나가게 되면 숨이 막혀요. 성폭행을 피해 결국 고향을 등졌지만 피의자의 집요한 추적과 성폭행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친척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도 합의하자 모함이다라며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내년도 그때는 후회심이 있었거든요. 또 찾아올까 불안해요. 솔직히 지금 저희 신문고까지 갖고 있는데도요. 불안해 죽겠어요, 저희 진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8곳, 수용 인원은 110명입니다. 신고와 상담을 하는 장애인이 한 해에만 3,000명이나 되는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다시 사실 학대 문제가 조금 이렇게 불거지는 경우. 전국 22곳의 전문 상담소 중 4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강원과 대구, 제주 등지는 아예 없습니다. 상담소에선 4명이 한 해 1,000건이 넘는 상담을 하고 현장 조사에 수사 지원까지 합니다. 치료와 재활 등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60%는 이웃, 선후배 등 아는 사람입니다. 보호장치가 부족한 현실 속에 친척집 등을 전전하던 피해 장애인들은 대부분 다시 불행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서울 종로의 귀금속 특화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석 거래 시장인데요. 값비싼 보석을 다루는 곳이라 화려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세공사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귀금속 도매거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건물 곳곳에 세공 공장이 있습니다. 값비싼 금과 보석을 다루다 보니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고 간판도 거의 없습니다. 작업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금반지를 다듬고 있는 세공사 얼굴 앞 비커에서 황산이 끓고 있습니다. 세공 과정에 표면에 생기는 그을음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맹독성 물질이지만 보안경이나 장갑은 없습니다. 청산가리 작업 역시 맨손입니다. 약품을 가열할 때 나오는 증기는 환풍기 하나에 의지해 뺍니다. 귀금속 거리가 처음 생긴 건 1960년대. 고가의 귀금속 작업이다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받아 근로계약 없이 일을 시키곤 했는데 관행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같이 일하던 형이 있으니까 내 급여 뭐 얼마냐 물어보고 얼마나 얘기하니까 그 급여 주겠다 하고 그렇게 들어온 거죠. 기계에 손이 껴 장애를 갖게 됐지만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제라든가 뭐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만두고 그냥 끝났어요. 당연한 줄 알고. 부당 해고를 당해도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갑자기 며칠까지 하고 그만둬라 그런 식으로 하고 발이 목숨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 사흘 안에 납품하는 빠듯한 일정. 연장 근무는 일상이고 연차 휴가는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일한 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바쁠 땐 일하고 쉬어야 될 땐 쉬고 그냥 가장 평범한 노동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50여 년 만에 법대로 일하고 쉬고 보상받을 권리를 찾아 나선 세공사들은 다음 주 종로거리에서 거리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며칠 전 평택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부산항에서 3,000마리가 넘는 붉은 불개미 떼와 개미집 11개가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규모기도 하고 여왕개미의 전 단계인 공주개미까지 확인되면서 우려가 높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부산항 허치순 부두 야적장, 콘크리트 틈새 및 40m에 걸쳐 붉은 불개미집이 11개나 확인됐습니다. 일개미 3,000여 마리와 알 150개도 발견됐는데 국내 붉은 불개미떼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공주개미 11마리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공주개미는 수개미와 결혼 비행을 통해 교미한 뒤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 여왕개미로서 털을 잡고 번식합니다. 정부는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아 번식은 못했을 거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콜로니들이 많이 없는 상태라고 지금 판단되고 그래서 교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개미들이 이미 딴 곳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개미들을 발견 못한 것이지 없다고 단정짓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견된 개미떼 일부가 이동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거리가 멀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5km까지 넘어온다고 하는 건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재보면 지난해 개미가 발견된 곳과 이번에 발견된 곳의 직선 거리는 약 3km. 공주개미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붉은 불개미가 세 차례나 때로 출몰했는데도 여왕개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 해 들어오는 수입 컨테이너는 1,300만 개, 이 중에 5%만 붉은 불개미 검역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심리전담 파트장 황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48살 박모 씨를 붙잡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서울 노원구의 한 야산에 몰래 묻은 뒤 다음날 여장을 하고 은행에 가서 피해자의 카드로 8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43개월째 한 척의 수주도 없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이 1983년 4월 준공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8월부터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2,600여 명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3,000여 명 등 5,600여 명에 이르는 인력 대부분이 일손은 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참치 중에서도 최고급 어종으로 꼽히는 참다랑어는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남해에서 양식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남해에 마련된 대형 가두리 양식장.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검푸른 빛을 띤 참다랑어들이 빠르게 헤엄칩니다. 맑은 수질을 유지하고 7도에서 30도까지 수온을 조절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1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추운 그 바다에서 월동을 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고급 육질의 참다랑어를 생산할 수 있는 큰 장점도 또한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도 시작됐습니다. 3에서 4kg의 자연산 치어를 1년 10개월여 만에 30kg까지 키운 겁니다. 올해 출하량이 30여 톤, 1,000마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지 가격이 1kg에 5만 원 선에서 2만 7천 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싼 값에 참다랑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참다랑어를 양식하면 경제 효과가 최대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식 어가들의 숫자가 현재 적기 때문에 또 기업형으로 잘 운영만 하면은 국내와 수출 시장 모두 활짝 열려있는 그런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식 기술에 이어 수정란 대량 생산 기술도 개발 중이어서 국내 참다랑어 출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